1950년 8월, 한반도 남단의 여름은 유난히 뜨거웠다. 낙동강은 그해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져 있었고 강변의 갈대밭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 강을 사이에 두고 두 개의 군대가 마주보고 있었다. 한쪽은 밀어붙이고 있었고 다른 한쪽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전쟁이 시작된 것은 불과 2달 전이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은 38선 전역에서 동시에 남하했다.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 인민군은 사흘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한국군은 조직적인 저항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남쪽으로 밀려났다. 미군이 급히 투입됐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처음 투입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오산 인근에서 인민군에게 괴멸에 가까운 패배를 당했다. 병력도 화력도 무엇보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8월 초, 전선은 낙동강을 따라 형성됐다. 지도 위에서 보면 이 방어선은 한반도 남동쪽 귀퉁이를 둘러싼 일종의 사각형처럼 보였다. 서쪽은 낙동강, 남쪽은 남해, 동쪽은 동해. 이 안에 부산이 있었다. 유엔군이 가진 마지막 보급 항구, 마지막 퇴로. 군사 전문가들은 이것을 부산 교두보라 불렀지만 그 말 속에는 더 냉혹한 의미가 담겨 있었다. 교두보란 원래 강을 건너기 위해 확보하는 발판이다. 그런데 이 교두보는 바다를 등지고 있었다. 물러서면 바다뿐이었다. 방어선의 총 길이는 약 240km. 이것을 지키는 병력은 유엔군과 한국군을 합쳐 약 14만 명이었다. 숫자만 보면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전선 어느 구간에서는 1km당 병력 밀도가 극도로 낮았고 포항 방향 동해안 쪽은 사실상 뚫려 있다시피 했다. 인민군은 이 약점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8월 내내 그들은 방어선의 여러 지점을 동시에 압박했다. 마산, 영산, 외관, 포항. 이 지명들은 그해 여름날마다 전황보고서에 등장했고 날마다 위기라는 단어와 함께였다. 미 제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중장은 8월 1일 예하부대에 유명한 명령을 내렸다. 더 이상 물러서는 것은 없다. 여기서 죽더라도 서 있어야 한다. 우리에게는 덩커크도 없고 바다를 통한 철수도 없다. 워커는 이 말을 실제로 했고 이 말은 실제로 기록됐다. 그가 덩커크를 언급한 것은 의미심장했다. 2차 대전 당시 영국군이 프랑스 해안에서 바다를 통해 가까스로 탈출한 그 작전. 워커는 그런 탈출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었다. 실제로 허용할 수 없었다. 도쿄의 유엔군 총사령부, 메가더의 집무실에서는 이 보고들이 매일 올라오고 있었다. 낙동강 방어선이 어디서 흔들렸는지, 몇 명이 전사했는지, 탄약 소모량이 얼마인지. 메가더는 이 보고서들을 읽었다. 그런데 그의 시선은 낙동강에 머물지 않았다. 그는 더 북쪽을 보고 있었다. 서해안을 따라 올라가면 나오는 인천이라는 항구를. 더글러스 메가더라는 인물을 이해하려면 그가 걸어온 길을 먼저 봐야 한다. 1880년생, 1950년 당시 그의 나이는 70세였다. 현역 장군으로서는 전례 없는 나이였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고 1차 세계대전에서 여단장으로 싸웠으며 1930년대에는 미 육군 참모총장을 지냈다. 태평양 전쟁에서는 필리핀에서 일본군에게 밀려나는 굴욕을 맛보기도 했지만 이후 뉴기니와 필리핀 탈원 작전을 지휘하며 일본에 승리했다. 1945년 9월 전함 미주리오 가판 위에서 일본의 항공문서에 서명을 받은 사람이 메가더였다. 그리고 이후 5년간 그는 정령 일본의 사실상 통치자로 군림했다. 그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었다. 도쿄에서 그는 황제처럼 살았다. 그의 일과는 철저하게 의존화되어 있었고 그와 의견이 다른 참모는 빠르게 교체됐다.
측근들은 그를 SCAP라고 불렀다. 연합군 최고사령관을 뜻하는 공식 약어였지만 그 호칭이 그의 실제 위상을 정확히 표현했다. 그는 방문하는 외국 정상들보다 먼저 자리에 앉았고 트루먼 대통령과의 웨이크섬 회담에서도 대통령보다 늦게 도착했다. 프로토콜의 위반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메가더에 대한 평가는 단순하지 않다. 그는 확실히 뛰어난 전략가였다. 태평양 전쟁에서 그가 선택한 개구리 도약 전략. 일본군 거점을 정면 공략하는 대신 고립시키고 우회하는 방식은 전쟁을 단축시켰다고 군사사가들 대부분이 인정한다. 그는 지형을 읽는 능력이 있었고 적의 심리를 꿰뚫는 직관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 그를 더 위험하게 만들었다. 자신의 판단에 대한 절대적 확신. 그 확신이 인천에서 빛을 발할 수도 있었고 재앙을 부를 수도 있었다. 메가더가 인천을 상륙지점으로 처음 구상하기 시작한 것은 전쟁 초기부터였다. 1950년 7월 초, 전쟁이 시작된 지 채 2주도 안 됐을 때 그는 이미 참모들에게 서해안 상륙작전의 가능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여러 후보지 중에서 그는 인천을 골랐다. 이유는 분명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는 약 30km. 서울은 한반도의 도로망과 철도망이 집중되는 중심이었다. 인천으로 상륙해 서울을 장악하면 남쪽으로 내려간 인민군의 보급선을 한 번에 끊을 수 있었다. 낙동강에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적의 목줄을 쥐는 전략이었다. 전략의 논리는 메가더 스스로도 인정할 만큼 명료했다. 문제는 인천이라는 장소 자체였다. 인천항의 물리적 조건을 당시 해군 자료로 살펴보면 이것이 왜 해군 전문가들을 경악하게 했는지 즉각 이해된다. 첫 번째 문제는 조수간만의 차다. 인천의 조차는 세계 최대 수준에 속한다. 평균 6.9m, 최대 9.5m에 달한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지로 설명하자면 만조 때 배가 들어올 수 있는 수심이 간조 때는 10m 가까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인천 앞바다는 간조 때 광활한 갯벌로 변한다. 상륙정은커녕 어선도 움직이기 어려운 진흙바닥이 수킬로미터 펼쳐진다. 따라서 상륙은 반드시 만조에 맞춰 이루어져야 했다. 그런데 1950년에 조석태를 보면 9월과 10월에 대규모 상륙이 가능한 수준의 만조가 되는 날은 극히 제한됐다. 충분한 수심이 확보되는 만조는 9월 15일과 10월 중순 단 2차례뿐이었다. 그리고 9월 15일의 만조 시간은 2번, 새벽 6시 59분과 오후 5시 19분. 각각 상륙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 시간은 3시간 남짓이었다. 3시간. 한 개 군단 규모의 상륙작전을 2번의 조류 사이에 집어넣어야 했다. 두 번째 문제는 수로였다. 인천항으로 접근하는 항로는 플라잉 PC 채널이라 불리는 좁은 수로 하나였다.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한 이 수로는 대형 함선이 지나가기에 위험했다. 만약 북한군이 이 수로에 기뢰 하나만 제대로 깔아놓거나 수로 양안의 높은 지형에 포를 설치해둔다면 접근하는 함대는 도간에 든 쥐였다. 함선들이 좁은 수로를 일렬로 들어오는 동안 수로 양쪽에서 집중 포화를 받는다면 해군 작전 장교들이 이 시나리오를 검토할 때마다 얼굴색이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 있었다. 세 번째 문제는 월미도였다. 인천항 입구를 지키는 작은 섬. 상륙 전에 반드시 이 섬을 제압해야 했다. 그런데 월미도를 먼저 공격하면 기습의 이점이 사라진다. 적은 대규모 상륙이 임박했다는 것을 즉각 알아챌 것이다. 그리고 인천의 좁은 해안에는 제대로 된 해변이 없었다. 군사용어로 비치라고 부르는 상륙 지점들은 조각조각 나뉘어져 있었고 일구는 높이 4, 5m의 방파제가 가로막고 있었다. 병사들은 파도 위에서 사다리를 타고 방파제를 기어올라야 했다. 기관총 사격을 받으면서.
1950년 8월 23일, 이 모든 문제를 들고 미 합동참모본부의 대표단이 도쿄로 날아왔다. 해군 참모총장 포리스트 셔먼 제독, 육군 참모총장 제이로턴 콜린스 대장, 그리고 육군부 참모들. 이들의 임무는 하나였다. 메가더를 설득해 인천 상륙을 포기시키거나 최소한 다른 지점으로 변경하게 하는 것. 회의는 도쿄의 다이이치 생명고원 빌딩, 메가더의 집무실이 있던 건물에서 열렸다. 오전 회의와 오후 회의로 나뉜 이날 전체 회의 시간은 수시간에 걸쳤지만 이날의 핵심은 메가더가 직접 나서 인천 작전을 옹호한 대략 45분간의 발언이었다. 이 발언의 내용은 이후 참석자들의 회고록과 미 육군 공식 전쟁사에 상당 부분 기록됐다. 셔먼 제독은 먼저 말했다. 해군의 관점에서 인천은 상륙지점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 조건들을 거의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조수 문제, 수로 문제, 그리고 방파제 문제를 하나씩 짚었다. 콜린스도 가세했다. 만약 작전이 실패한다면 전쟁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국면에 빠질 수 있다고. 낙동강 방어선을 유지하면서 군산이나 다른 서해안 지점으로 상륙 지점을 바꾸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메가더는 처음에 조용히 앉아서 들었다. 그러다 그가 일어섰을 때 방안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후에 참석자들은 증언했다. 그는 메모 없이 말했다. 담배 파이프를 손에 들고 때로는 창가로 걸어가며 자신의 논리를 펼쳤다. 그가 한 말의 요지는 이랬다. 인천의 조건이 어렵다는 것, 나도 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적도 우리가 거기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적이 방어를 집중하지 않는 곳이 오히려 가장 취약한 지점이다. 기습은 모든 어려움을 상쇄한다. 군산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가? 적은 우리의 상륙을 예측하고 충분히 대비할 것이다. 안전한 선택이 오히려 더 많은 피를 부른다. 그리고 그는 더 나아갔다. 만약 우리가 인천에 상륙해 서울을 탈환하면 남쪽으로 내려간 인민군 주력은 보급이 끊긴 채 포위된다. 납동강에서의 전투는 그 즉시 의미를 잃는다. 이것은 전쟁을 끝내는 방법이다. 반면 낙동강에서 정면으로 밀어붙이면 우리는 적의 강점인 지상전에서 싸우게 된다. 더 많은 병력,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사상자. 그것이 안전한 선택의 실제 비용이다. 그는 역사를 끌어들이기도 했다. 영국의 울프 장군이 1759년 퀘벡에서 절벽을 타고 기습 상륙해 프랑스군을 격파한 것을.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돼 있다. 제군들이 나열한 인천의 위험 요소들, 나도 전부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인천이 성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5000대 1의 확률이라고 해도. 방이 조용해졌다. 샤먼 제독이 잠시 후 입을 열었다. 장군, 저는 인천을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극도로 위험하다고 말한 겁니다. 메가더는 그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제독, 우리는 위험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샤먼 제독은 자리를 떠나면서 옆에 있던 참모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고 전해진다. 그 사람이 옳을 수도 있어. 이 한마디는 이후 여러 회고록에 비슷한 형태로 등장한다. 반대를 위해 도쿄까지 날아온 제독이 회의전을 나오며 상대방의 논리에 흔들렸다는 것. 메가더의 설득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워싱턴으로 돌아간 합참은 결국 인천 작전을 승인했다. 작전명은 크로마이트. 날짜는 1950년 9월 15일. 메가더가 원하는 그날이었다. 그리고 그 승인이 내려지는 동안 인천 앞바다의 작은 섬 월미도에는 아직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 월미도는 인천항 입구에 자리한 섬이다. 면적은 크지 않다. 섬 전체를 걸어서 돌아보는데 1시간도 걸리지 않는다. 그러나 지형적으로는 결정적인 위치였다. 인천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은 이 섬 옆을 지나야 했다.
섬의 중앙에는 높이 105m의 언덕이 있었고 그 위에서는 인천 앞바다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군사적 요충지라는 표현이 이처럼 정확하게 들어맞는 곳도 드물었다. 1950년 여름, 월미도에는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어부들과 그 가족들,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 섬에 뿌리를 내린 사람들. 정확한 인구 기록은 혼란스러운 전시 상황 속에 온전히 남아있지 않다. 전쟁 전 월미도 주민은 수백 명 규모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이 인천을 점령한 뒤 일부는 피난을 떠났고 일부는 남았다. 크로마이트 작전이 수민된 후 미군 계획 담당자들 앞에 놓인 문제가 있었다. 상륙 당일 월미도를 제압하려면 사전에 섬의 방어시설을 최대한 무력화해야 했다. 그러려면 폭격이 필요했다. 그러나 상륙 직전에 월미도만 집중 폭격하면 적이 즉각 눈치챌 것이었다. 인천 어딘가에 대규모 상륙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스스로 보내는 셈이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냉정한 논리에서 나왔다. 월미도를 포함해 인천 일대를 수일에 걸쳐 반복적으로 폭격하되 동시에 군산 등 다른 서해안 지점도 함께 폭격해 적이 상륙 지점을 특정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기만과 실제 공격을 동시에 수행하는 방식. 군사적으로는 합리적인 접근이었다. 9월 10일부터 13일까지 미 해군과 공군은 월미도에 반복 폭격을 가했다. 한포 사격도 병행됐다. 섬 위의 방어진지, 포대, 참호가 목표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섬에 남아있던 민간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공식 작전 기록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지 않다. 미 해병대 공식 전사에는 월미도 사전 폭격의 군사적 효과가 기록됐지만 민간인 피해에 관한 항목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후 수십 년이 지나 한국의 연구자들과 언론이 이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생존자들의 증언, 단편적인 기록들, 그리고 사후 조사들을 통해 드러낸 것은 사전 폭격으로 인해 섬에 남아있던 주민들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다는 사실이었다. 정확한 숫자는 지금도 확정되지 않았다. 전쟁 중의 기록 공백, 이후 수십 년간 이 문제가 공론화되지 않았던 사정이 겹친 결과였다. 월미도 주민들의 이야기가 불편한 이유는 단순히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니다. 기만작전의 논리, 즉 여러 지점을 함께 폭격해 적을 혼란시킨다는 논리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목표가 아닌 지역에도 폭격이 가해진다는 것을 의미했다. 작전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한 계산 속에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그 계산은 문서로 작성됐고 승인됐고 실행됐다. 인천 상륙 작전은 이후 눈부신 성공으로 기록됐다. 그 성공의 서사 안에서 월미도 주민들의 이름은 오랫동안 자리를 찾지 못했다. 작전이 옳았는가 그르렀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그 작전이 치른 비용의 전체를 보는 것. 그것이 역사를 제대로 읽는 방식이다. 9월 14일 밤 인천 앞바다는 어두웠다. 230여 척의 함선이 집결해 있었다. 미 해병 제1사단을 주축으로 한 상륙병력, 함포 지원을 담당할 순양함과 구축함들, 그리고 수백 척의 상륙정. 이 함대가 플라잉 피시 채널을 통해 인천항으로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수로는 좁았고 물은 아직 충분히 차오르지 않았다. 메가더는 기암 마운트 맥킬리오 함교에서 이 광경을 지켜봤다. 그는 전날 밤부터 함선에 탑승해 있었다. 70세의 노장군이 직접 작전 현장을 지휘하겠다고 고집한 것이었다. 그의 참모들이 도쿄에서 지휘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설득하려 했지만 메가더는 듣지 않았다. 이 작전을 자신의 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9월 15일 새벽 5시 45분 함포 사격이 시작됐다. 월미도를 향한 집중 포화였다. 순양함과 구축함의 함포가 불을 뿜었고 섬은 연기와 불길을 휩싸였다. 사전 폭격으로 이미 상당 부분 파괴된 방어진지들이었지만 상륙 직전의 화력 제압은
표준 절차였다. 한포 사격은 약 1시간 동안 계속됐다. 오전 6시 33분, 첫 번째 상륙정들이 월미도 해안을 향해 나아갔다. 미 해병 제5연대, 제3대대가 탑승해 있었다. 상륙정은 낮은 파도를 가르며 전진했고 해안에 닿는 순간 전면 경사로가 내려갔다. 병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월미도의 북한군 수비병력은 사전 폭격으로 3당 부분 전투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러나 모든 저항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산발적인 총격이 있었고 섬 중앙의 언덕을 향해 올라가는 과정에서 교전이 벌어졌다. 그럼에도 전투의 속도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오전 6시 55분, 미 해병대는 월미도 정상에 성조기를 꽂았다. 상륙 시작으로부터 22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섬 전체의 완전 제압에 걸린 시간은 그것보다 조금 더 걸렸지만 공식적으로 월미도 점령은 첫 번째 만조 시간 안에 완료됐다. 미 해병대 전사자는 17명이었다. 부상자는 더 있었지만 이 규모의 상륙작전에서 이 정도 손실은 지휘관들이 예상했던 최선의 시나리오에 가까웠다. 맥어더는 함교에서 이 보고를 받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쌍안경을 눈에서 내렸다가 다시 들었다고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참모가 회고했다. 그것이 그의 반응이었다. 오후가 됐다. 두 번째 만조가 다가오고 있었다. 오후 5시 19분이 이말의 두 번째 상륙 가능 시간이었다. 이번에는 규모가 달랐다. 인천 시내 방향의 해안 레드비치와 블루비치를 향해 해병 제1사단 주력이 상륙을 시작했다. 레드비치는 인천 시내 북쪽 해안이었고 블루비치는 시내 남쪽이었다. 레드비치의 상황은 더 험했다. 이곳에는 높이 4.5m에서 5m에 달하는 방파제가 해안선을 따라 이어져 있었다. 상륙정이 방파제에 붙으면 병사들은 사다리를 걸치고 그 위를 기어 올라야 했다. 파도가 흔들리는 상륙정 위에서 장비를 가득 짊어지고 위에서 쏟아지는 총격을 받으며 실제로 이날 오후 레드비치에서는 방파제를 넘는 과정에서 해병들이 쓰러졌다. 그러나 뒤따라오는 병사들이 넘고 또 넘었다. 블루비치 쪽 사정은 상대적으로 나았다. 해안 지형이 달랐고 북한군의 저항도 레드비치보다 약했다. 해병들은 해안에서 내륙으로 빠르게 진출하기 시작했다. 9월 15일 하루가 끝날 무렵 인천심의 상당 부분이 미 해병대의 통제 아래 들어왔다. 완전한 점령은 아니었지만 교두보는 확보됐다. 맥아더가 도쿄의 합참에게 타전한 메시지는 간결했다. 우리는 상륙했댔다. 그리고 전쟁의 무게중심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인천 상륙 다음 날인 9월 16일 낙동강 방어선에서 미 제8군이 반격을 시작했다. 2달 가까이 방어만 해온 유엔군이 공세로 전환한 것이었다. 인민군은 갑자기 앞뒤에서 압박을 받게 됐다. 남쪽에서는 낙도강을 넘어오는 유엔군, 북쪽에서는 인천으로 상륙해 서울을 향해 내려오는 미 해병대. 인민군의 보급선, 즉 서울을 통과해 남쪽으로 내려오는 도로와 철도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이 상황의 압박감이 얼마나 컸는지는 이후 인민군의 행동에서 드러난다. 방어선을 유지하던 인민군 부대들이 급격히 와해되기 시작했다. 보급이 끊어지고 탈출로가 막히는 상황에서 조직적 저항은 점점 어려워졌다. 일부는 북쪽으로 탈출을 시도했고 일부는 포로가 됐으며 일부는 산속으로 숨어들어 빨치산이 됐다. 그러나 맥아더의 시계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서울, 그리고 그 서울을 되찾는 날짜에 대한 집착이 시작됐다. 인천에서 서울까지의 길은 직선으로 약 30km였다. 그 사이에는 김포공항이 있었고 한강이 있었으며
그리고 서울을 방어하려는 북한군이 있었다. 미 해병 제1사단이 인천에서 서울을 향해 진격하면서 전투는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북한군은 서울을 쉽게 내주지 않으려 했다. 수도를 잃는다는 것은 전쟁의 흐름이 완전히 뒤집어진다는 신호였기 때문에 9월 17일 미 해병대는 김포공항을 점령했다. 이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성과였다. 공항을 확보하면 항공기의 직접 지원과 보급이 훨씬 용이해졌다. 진격 속도는 유지됐다. 한강 도하는 9월 20일부터 시작됐다. 강 건너 북한군은 저항했다. 도하 지점을 향해 포격이 쏟아졌고 강을 건너려는 해병들은 총격을 받았다. 그러나 미군의 화력 우위와 공군 지원이 북한군의 방어를 하나씩 허물었다. 도하는 여러 지점에서 복수로 시도됐고 끝내 한강을 건넌 해병들은 서울 외곽으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메가더의 집착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메가더는 서울 탈환을 9월 25일에 완료하겠다고 공언했다. 9월 25일은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한 1950년 6월 28일로부터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이 아니었다. 정확히는 인민군이 서울에 입성한 날로부터 89일이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6월 25일로부터 3개월, 즉 9월 25일이라는 날짜는 상징적 의미가 있었다. 전쟁 발발 3개월 만에 수도를 되찾는다. 그 서사가 메가더가 원하는 그림이었다. 문제는 전투가 그 일정에 맞춰 끝나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 시내 전투는 격렬했다. 북한군은 건물마다 저격수를 배치했고 주요 교차로에 전차와 대전차포를 숨겼으며 시내 곳곳에 지뢰를 매설했다. 해병들은 한 블록 한 블록을 빼앗듯 전진해야 했다. 이런 시가전에서 인면 빠르게 늘어났다. 메가더 사령부는 9월 25일 오전 서울이 완전히 탈원됐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실제 전투는 그 이후에도 계속됐다. 서울 북부와 일부 지역에서는 저항이 이어졌다. 현장의 해병 지휘관들은 9월 25일 시점에 서울이 완전히 확보됐다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았다. 일부 회고록에는 그 발표가 현실과 달랐다는 기술이 있다. 왜 메가더는 그 날짜를 고집했는가? 전술적 이유는 없었다. 하루 이틀 더 걸려 완전히 정리된 서울을 확보하는 것이 군사적으로 더 깔끔했을 것이다. 그러나 메가더에게 9월 25일은 군사적 날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정치적, 상징적 날짜였다. 전쟁 3개월 만에 수도 수복이라는 서사, 트루먼 행정부에 보여줄 성과, 그리고 무엇보다 메가더 자신이 세상에 내보이고 싶은 이야기. 9월 29일, 메가더는 이승만 대통령을 서울로 데려와 중앙청에서 수도 이전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메가더는 이승만에게 말했다. 카카, 서울을 돌려드립니다. 행사는 진행됐고 카메라는 돌아갔으며 연설이 이어졌다. 그런데 그 순간에도 서울 북부에서는 산발적인 총격 소리가 들렸다고 당시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기록했다. 의전의 시간과 전투의 시간이 겹쳐 있었다. 서울 탈환은 분명한 성과였다. 인천 상륙작전에서 시작된 이 일련의 작전은 2주 만에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었다. 낙동강까지 밀려났던 전선이 38선 가까이로 올라왔다. 북한군 주력은 사실상 와해됐다. 포로의 수는 수만 명에 달했다. 메가더의 도박은 군사적으로 성공했다. 그리고 바로 그 성공이 다음 문제의 씨앗이 됐다. 인천의 승리가 그에게 무엇을 심었는지, 그것이 이후 어떤 판단으로 이어졌는지는 또 다른 이야기다. 성공은 사람을 바꾼다.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눈치채기 어려운 방식으로. 메가더의 경우 그 변화는 빠르게 왔고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인천의 성공 이후 워싱턴에서도, 유엔에서도, 그리고 메가더 자신의 내부에서도 전쟁의 목표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 이 전쟁에 개입할 때 트루먼 행정부가 내건 명분은 단순했다.
38선 이남을 회복하는 것. 북한의 침략을 원상복구하는 것. 그러나 인천 이후 북한군이 사실상 붕괴된 상황에서 그 선에서 멈춰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올랐다. 38선을 넘어 북진의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생각. 이것은 메가더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처음부터 북진 통일을 원했고 미국 내에서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리고 워싱턴은 결국 북진을 허용했다. 1950년 9월 27일 합참은 메가더에게 38선 이북작전을 승인했다. 단, 중국이나 소련이 개입할 조짐이 있으면 작전을 중지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메가더는 그 조건부 승인을 받아들고 북으로 향했다. 한국군과 유엔군은 38선을 넘었다. 10월 1일, 한국군이 먼저 38선을 돌파했고 10월 7일에는 미군도 넘었다. 평양을 향한 진격이 시작됐다. 10월 19일, 평양이 함락됐다. 또 하나의 빠른 승리였다. 그리고 바로 이 시점에서 중요한 신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10월 초부터 중국군 포로가 잡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소수였다. 유엔군 정보 담당자들이 이 포로들을 신문한 결과를 분석하면서 보고서를 올렸다. 중국군 부대들이 압록강을 건너 북한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10월 26일 한국군 제6사단이 압록강 지류 근처에서 중국군 부대와 교전했다. 이것은 우발적 접촉이 아니었다. 조직화된 중국군 부대가 이미 북한 영내에 들어와 있다는 증거였다. 메가더의 사령부는 이 보고들을 받았다. 그러나 메가더의 판단은 확고했다. 중국은 대규모로 개입하지 않는다. 설령 일부 병력이 넘어왔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인 지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붕괴된 북한군을 도울 수는 없다. 유엔군의 화력 앞에 중국군이 버틸 수 없다. 이 판단의 뿌리를 파고대면 인천이 있었다. 인천에서 메가더는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강행했고 성공했다. 반대했던 사람들이 틀렸고 자신이 옳았다. 그 경험이 그의 판단체계 안에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자신은 해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위험을 경고하는 보고서들보다 자신의 직관이 더 믿을만하지 않겠는가? 심리학자들은 이런 패턴을 과거 성공 경험에 의한 인지 편향이라고 부른다. 옳았던 경험이 쌓일수록 반대되는 증거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강해진다. 메가더의 경우 그 편향은 인천이라는 거대한 성공으로 인해 거의 수정 불가능한 수준이 됐다. 1950년 10월 15일, 메가더는 트루먼 대통령과 웨이크 섬에서 회담했다. 이 자리에서 트루먼은 메가더에게 직접 물었다.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가? 메가더의 대답은 기록에 남아있다. 그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만약 중국이 개입한다 해도 압록강을 넘어오는 병력은 최대 5만에서 6만 명 수준일 것이며 공군 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유엔군의 화력에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했다. 그 회담으로부터 한 달 반 후인 1950년 11월 25일 중국 인민지원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 전면 공세를 시작했다. 숫자부터 메가더의 예측과 달랐다. 5만이 아니라 30만이었다. 그들은 공군 지원 없이 왔지만 야간 기동과 산악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전술로 유엔군의 화력 우위를 상당 부분 상쇄했다. 미 육군 제2사단은 청천강에서 포위 공격을 받아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미 해병 제1사단은 장진호에서 영하 30도의 혹한 속에 포위됐다. 그 이름, 장진호. 이 전투는 이후 미 해병대 역사에서 가장 치열하고 가혹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된다. 유엔군은 다시 남쪽으로 밀려 내려왔다. 평양을 다시 내줬다. 12.6월이 되자 전선은 38선 부근으로 돌아왔고 1951년 1월에는 다시 서울을 잃었다. 인천의 성공으로 단숨에 올라갔던 전선이 중국군의 개입으로 다시 무너졌다.
전쟁은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고 실제로 훨씬 더 긴 소모전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윈천이 성공을 안겨줬다면 압록강을 향한 북진은 재앙을 안겨줬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의 연결고리에는 같은 사람의 같은 판단 방식이 있었다. 반대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직관을 믿으며 위험 신호를 과소평가하는 방식. 인천에서는 그 방식이 옳았다. 북진에서는 그 방식이 수만 명의 목숨값을 치렀다. 트루먼과 메가더의 갈등은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면서 점점 깊어졌다. 두 사람의 충돌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전쟁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의 근본적인 시각 차이였다. 트루먼은 한국 전쟁을 제한전으로 봤다. 소련과의 전면 충돌을 피하면서 공산주의의 확산을 38선선에서 막는 것. 더 이상의 확전은 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공포가 그의 판단 밑에 깔려 있었다. 그는 중국 본토를 폭격하자는 메가더의 주장에 반대했다. 타이완 국민당 군대를 참전시키자는 제안에도 반대했다.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 자체를 경계했다. 메가더는 달랐다. 그는 제한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 이겨야 한다. 중국이 개입했으면 중국 본토의 기지를 공격해야 한다. 만주의 공군기지를 그대로 두고 어떻게 전쟁을 이길 수 있느냐? 그의 논리에는 군사적 일관성이 있었다. 그러나 그 논리는 워싱턴이 감당하려는 수준을 한참 넘어서 있었다. 두 사람의 갈등이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달은 것은 1951년 3월이었다. 트루먼 행정부가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메가더는 독자적으로 중국 측 야전 사령관에게 서한을 발표했다. 사실상 외교적 메시지였다. 그는 중국군이 계속 싸우면 전쟁이 확대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것은 대통령의 외교 권한을 공개적으로 침범한 행위였다. 민간 통제 원칙, 즉 군이 민간 지도부의 결정에 복종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트루먼은 이 행동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측근들에게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 사람은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장군이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공개적으로 뒤집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지키려는 바로 그 원칙을 우리 스스로 허무는 것이다. 1951년 4월 11일 새벽, 워싱턴에서 전보가 도쿄로 타전됐다. 메가더 해임 명령이었다. 그러나 이 해임 통고가 메가더에게 공식적으로 전달되기 전에 어딘가에서 정보가 새어나갔다. 일본의 라디오 방송이 먼저 이 소식을 보도했다. 메가더는 공식 통보보다 라디오를 통해 자신의 해임을 먼저 알게 됐다는 이야기가 여러 회고록에 등장한다.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일부 이견이 있지만 적어도 해임 통고가 대단히 혼란스럽고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록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메가더는 아무런 저항 없이 명령에 따랐다. 그것만은 분명하다. 그는 항명하지 않았다. 4월 16일, 그는 도쿄를 떠났다. 일본 시민들이 도로를 가득 메우고 그의 차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5년간 점령 일본을 통치했던 노장군의 마지막 퇴장이었다. 귀국한 메가더를 미국은 열광적으로 맞았다. 뉴욕에서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퍼레이드를 벌였다. 그리고 4월 19일, 그는 미 의회에서 고별 연설을 했다. 그 연설의 마지막은 역사에 남았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그가 마지막 말을 끝냈을 때 의회는 기립박수로 응답했다. 그는 이후 1964년에 사망했다. 향년 84세. 현역 군인으로서의 삶을 마감한 지 13년이 지난 뒤였다. 그가 한국전쟁에 대해 회고한 말들은 여러 형태로 남아있다. 그중 인천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같은 말을 했다.
내 생애 최고의 작전이었다. 그 말이 담긴 문맥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인천이 자신의 최고 작전이었다고 했다. 압록강을 향한 북진에 대해서는 중국의 개입을 미리 알았더라면 다르게 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이 개입할 것이라는 경고를 무시한 데 대한 직접적인 책임 인정은 그의 회고록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인천 상륙작전으로부터 70년이 넘은 지금, 우리는 이 작전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인천에는 메가더의 동상이 서 있다. 자유공원 언덕 위에. 그는 쌍안경을 들고 바다를 바라보는 자세로 서 있다. 매년 9월 15일이면 이 동상 앞에서 기념행사가 열린다. 그의 도박이 성공한 날을.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게 된 날짜 중 하나로.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지 못했다면, 낙동강 방어선이 무너졌다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다른 방향으로 흘렀을 것이다. 이 사실은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상이 바라보지 않는 방향에는 무엇이 있는가? 월미도 주민들의 이야기, 그 기록의 공백. 서울 탈원 날짜를 맞추기 위해 진행됐던 서울 시내 전투에서 불필요하게 쓰러진 병사들, 그리고 인천의 성공이 심어준 확신이 결국 장진호의 혹한 속에서 청천강의 포위망 안에서 죽어간 수만 명으로 이어진 경로. 군사사가들은 인천 상륙작전을 20세기 최대의 상륙작전 중 하나로 평가한다. 동시에 그들 중 상당수는 이 작전의 성공이 이후에 오판을 가능하게 한 심리적 토대였다는 점도 함께 지적한다. 천재적 결단과 무모한 도박 사이의 경계선은 성공했을 때는 전자가 되고 실패했을 때는 후자가 된다. 그 경계선이 실제로 어디에 있었는지, 아니면 애초에 경계선이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것은 쉽다. 하지만 그 판단은 실시간으로 내려야 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는 것은 다른 문제다. 메가더는 1950년 8월 23일 도쿄 회의실에서 모든 반대를 듣고 난 뒤에도 자신의 판단을 바꾸지 않았다. 그리고 9월 15일 인천 앞바다에서 그 판단은 옳았다. 그러나 1950년 10월 웨이크섬 회의실에서 중국 개입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또다시 반대 신호들을 무시했다. 그리고 그 판단은 틀렸다. 같은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판단했다. 한 번은 역사를 구했고 한 번은 역사를 꼬았다. 이것이 우리가 인천 상륙작전을 단순한 승리의 서사로만 기억할 수 없는 이유다. 그 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꿨고 동시에 이후에 더 큰 비극으로 가는 문도 열었다. 메가더라는 인물은 영웅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성공에 의해 판단력을 잃은 사람이었다. 이 두 가지는 서로를 지우지 않는다. 함께 존재한다. 9월 15일 새벽, 인천 앞바다의 첫 번째 상륙정이 월미도 해안에 닿던 그 순간, 메가더는 함교에서 쌍안경을 들고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역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가 옳았다. 적어도 그날은.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안다. 그날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함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이 작전을 진짜로 이해하는 방식이다. 승리의 무게와 그 대가를, 영웅의 판단과 그 한계를, 그리고 전쟁이라는 것이 결코 한 장면으로만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을. 메가더의 동상은 오늘도 인천 앞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쌍안경을 댄 채로 그날의 성공을 향해. 그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전쟁은 계속됐었고 사람들은 계속 죽었으며 역사는 그 모든 것을 함께 기록했다.